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뉴스 보시고 아주 경악들 하셨죠.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1880억 그 횡령사고, 어제 그 메인 뉴스였습니다. 다름 아닌 그 회사 내부의 그 재무팀장이라는 분이 그 은행의 그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 회사 자금을 빼내서 본인의 주식 계좌로 그 이체를 시켜서 횡령액의 상당 부분을 그 주식 투자에 그 활용했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밝혀졌죠. 지금 이제 관심은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상장 폐지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1년도 그 재무제표, 21회계연도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이 그 감사 의견 그 거절을 때려서 상장 폐지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횡령 금액은 1880억 원이고, 회사 이제 재무팀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조를 해서 돈을 계속 빼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이 돈이 그대로 그 은행에 그대로 그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조를 했다는 거죠. 상장 실질 심사에 회부되어서 결과적으로 상패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또 20일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서 상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장사에서 횡령 배임이 발생하면 거래 정지가 되죠. 바로 즉시 거래 정지가 됩니다. 횡령 배임액이 자기 자본의 5%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사를 상장 기업으로서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를 시키는 게 이게 맞느냐 하는 것을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횡령 배임 공시가 나면 15거래일 이내에, 오스템 같은 경우는 1월 24일까지 이 회사를 상장 실질 심사로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부터 일단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스템은 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내려지면 즉시 거래가 재개가 되고요. 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만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일에서 35일, 거래일 기준으로 20에서 35일 동안 실질 심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업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개최를 합니다. 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실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첫째, 우선 1. 거래를 재개하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상장 폐지로 간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리매매로 넘어가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해줍니다. 보통 한 1년 정도의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해주고, 개선 기간 동안에 열심히 문제가 되었던 회사의 상황을 개선을 해서 개선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다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해줍니다. 개선 기간이 부여되면 이 개선 기간 동안에는 거의 대부분 지속해서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 상장 실질 심사 대상 기업이 될 겁니다.
100%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무려 1,800억 원이 넘는 횡령이 발생되었는데 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장 실질 심사 그 대상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실질 심사를 받고 실질 심사를 받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이 회사가 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이 있느냐, 계속 기업으로서의 그 존속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자, 우선은 뭐 이 회사가 1,800억이라고 하는 횡령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가진 펀더멘탈이 그것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계속 기업으로 온고잉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심사 대상이 될 것이고, 횡령이 발생되게 된 뭐 경위, 회사 내부의 내부 통제 프로세스, 또 그 횡령 금액의 회수 가능성, 외부로 빠져나간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그 다음에 회수 가능성, 또 실제로 얼마를 회수를 했느냐, 회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냐, 지금 어디에 이 돈이 쓰였는지, 이렇게 사용된 곳이 불명확한 금액은 또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실질심사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의 근본적인 펀더멘탈인데요. 그 근본적인 펀더멘탈에 대해서 회사 지표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시면, 2016년부터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보면 한 6,300억 정도를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라색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인데요.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보면 지금 5%에서 한 16, 7%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5년 동안에 영업이익률이 낮게는 한 5% 선에서 높게는 한 16, 7%까지인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계속 높았고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매출액 증가율인데요. 제일 밑바닥에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최근 5년 동안에 매출액 증가율이 10%보다 높았고 대략 한 25%까지,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이 10%에서 한 25%까지 매출액 증가율을 보였다. 아주 매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을 봐도 영업이익이 2017년도에 한번 전년 대비해서 역성장을 했고, 그 나머지는 계속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좀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 전반적으로 5년 동안에 계속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1,000억 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성 그 지표로 들어가 보면, 뭐 안정성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뭐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이라든지 뭐 순차입금 비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수십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회사의 안정성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그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이렇게 그 분기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2020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부채 비율을 보면, 부채 비율은 이 회사 부채 비율은 좀 높은 편입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년 9월 말 기준으로는 뭐 500%가 넘었고요. 다만 그 이후에 분기별로 부채 비율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여서 작년 9월 말 기준으로는 40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는 그 선수금 부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역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재화를 제공하기로 하고 미리 받는 돈, 미리 돈을 받고 차후에 용역이나 그 재화를 제공하면서
제공할 때마다 그 매출로 전환시키는 그 선수금 부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스템 같은 경우는 이 선수금 비율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채 비율에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뭐 차입금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수금 부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차입금이라든지 대출금이라든지 하는 이자부 부채가 아니고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그 선수금 부채가 좀 많다 보니 이 부채 비율에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높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 비용 이자 보상 비율을 보면요. 회사가 번 돈으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원활하게 잘 갚고 있느냐. 이자 보상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면 한 거의 두 자릿수 수준이고요. 또 거의 이자 보상 비율 자체가 거의 75배까지 이렇게 그 분기별로 보면 이렇게 갔던 적도 있고, 하여튼 회사가 그 번 돈으로 이자를 갚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그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작년 재무제표는 그 연간으로 온기로는 나온 게 없고 3분기까지의 그 연결 보고서가 있는데, 우선 작년 3분기까지의 손익을 보면 매출이 한 5,860억, 영업이익이 950억, 영업이익이 한 1,000억에 육박하죠.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엄청나게 늘어났고, 영업이익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로서는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기 그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를 봐도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한 1,440억, 영업에서 창출된, 순수하게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이 1,600억에서 이자로 지출된 금액, 또 법인세 납부한 금액, 이걸 빼고 나면 남는 게 1,440억이다.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자체가 1,400억을 넘는데, 전년 동기 737억 원에 비하면 거의 2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한 3,20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어떤 그 재무제표나 재무적인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1,800억 원의 횡령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서 그 영업력을 가지고 계속 기업으로서 전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좀 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1,880억 원의 횡령 금액이 이게 전액 다 이렇게 회수가 안 된다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이분이 그 횡령 금액 1,800억 중에서 한 1,400억 정도를 동진 세미캠이라고 하는 그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 아주 소량을 남겨놓고 이제 주식을 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매각 대금 자체가 정권 계좌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또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이번 횡령 사건이 이 회사의 그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서 상장 폐지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계속해서 자료를 보시면, 이번 횡령 손실을 반영을 하게 되면 이 회사가 자본 잠식이 되기 때문에 자본 잠식에 따른 시장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이 회사의 자본 구조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자본 총계가 2,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 횡령 금액인 1,800억 원을 모두 다 그냥 전액 자본을 차감하는데 반영을 한번 이게 해보자고요. 물론 그럴 필요도 전혀 없지만,
자, 자본 총계가 2,600억, 이 1,800억 횡령 금액을 모두 이 자본을 차감하는 것에다가 반영을 해도 자본 총계는 800억이 남습니다. 남는 자본 총계 800억 대비해서 이 회사의 자본금을 보면 이 회사 자본금은 7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본 총계 800억이면 이 회사 자본금 대비해서 10배가 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점을 보면 이번 횡령 손실을 전액 이렇게 다 그냥 자본에다가 차감으로 때려 박는다고 해도 자본 잠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으로 간다는 말은 그 영 틀린 말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종합적으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즉 상패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상패 심사 대상 기업으로는 올라간다. 그래서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 실질 심사가 끝나고 나서 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판정을 내릴 때 개선 기간을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뭐 상패로 판정을 받아서 정리매매에 들어가는 그런 워스트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이 개선 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 실질 심사 진행되는 이 기간에 빨리 최대한 횡령된 금액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찾고 그 다음에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그 사용처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회계처리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상으로 뭔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실질심사 끝나고 나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거래 정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개선 기간을 주고 그 개선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한 1년 정도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한 거의 1년간의 1년보다 짧은 경우도 있나요? 그보다 짧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일정한 개선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기업 심사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 개선 기간 동안에 거래 정지가 된다는 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속타는 일이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기회비용 손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실질 심사를 받고 나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거래 재개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거래 재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개선 기간을 부여를 받아서 횡령 자금 처리를 좀 더 클리어하게 하고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구축을 하겠다. 실제로 그런 구축 작업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그 다음에 열리는 기업심사위원회에 자료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보고를 해서 거래 재개 판정을 받는 그런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사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결국은 이만큼 큰 횡령 사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감사 의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서 감사 의견 거절 받으면 상패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상패 심사로 이렇게 진행되어서 결국 상패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감사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적정은 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만들었다는 거고, 한정은 전반적으로는 회계 기준에 맞으나 부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부적정은 회계 기준 위반이다. 회계 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부적정인 거고요. 의견 거절은 외부 감사인이 잘 모르겠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감사 관련 자료가 너무 좀 불충분하거나 뭐 불확실한 그런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내가 어떤 의견을, 감사 의견을 줄 수가 없다. 감사 의견을 줄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다. 그럴 때 의견 거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횡령 금액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의견 거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령 사실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으로 유출된 그 횡령 금액이 또 상당 부분 회수가 되고, 또 이 횡령된 금액이, 회수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었다가 돌아왔는지도 이제 명확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 횡령을 한 사람이 어디에다가 이 돈을 썼는지 그런 것들이 비교적 그 명확하게 이렇게 소명이 되어서 회사에 회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의견 거절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적정이 되었건 한정이 되었건 의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 때문에 반드시 의견 거절이 나온다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적정 또는 뭐 한정의 그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거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한 1년까지의 개선 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의견 거절이라고 해서 반드시 상표로 뭐 직행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어차피 사건의 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바로 지금 단기간에 뭐 회사가 뭐 상폐된다든지 그럴 일은 없다.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선 기간 부여되는 동안에는 이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주들로서는 뭐 굉장히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를 입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동진 세미캠의 이분이 한 1,400억 정도 몰빵 투자를 했던데요. 작년 10월 1일 날, 하루에 그냥 391만 주를 사가지고 7.6% 그 주주가 되어서 지분 공시를 했더라고요. 어떤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 룰에 따라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 지분 공시를 하게 되면 본인의 신분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자료의 이 공시를 보시면, 자, 10월 1일 날 이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7.62%의 지분을 갖고 있어 하고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했는데, 이 대량 보유자에 관한 사항에서 이름 이은식, 그 다음에 그 주소지는 경기도 파주시고, 여기 생년월일에 77080이라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상 정보가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가 된단 말이죠. 만약에 저라고 하면 차라리 한 2종목을 사면서 5% 언더로 사서 이렇게 공시를 안 하고 자기의 정체를 감출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이분은 버젓이 자기의 정체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미스테리한 거죠. 뭐 이분이 무슨 이게 너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이분이 멘탈이 깨진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이 공시에 보시면 세부 변동 내역에 가보면, 자, 10월 1일 날 장내 매수로 이날 하루에 그냥 391만 주를 다 사버렸어요. 한 1,몇백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77080이 이현식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취득 단가 36,492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무너무 비상식적입니다. 이 공시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비상식적이고, 또 지금 경찰에서는 뭔가 이 사건에 있어서 공범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걸 단독 범행으로 과연 볼 수가 있는가 좀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분의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무슨 곡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분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횡령사건을 저지른 분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